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까 뭐 영끌오적 말씀도 하셨는데 슬금슬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가 어떻다, 거래량이 어떻다, 이런 요인들이 상방 요인이기 때문에 하방기의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방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폭락문자 말 듣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상방 요인이랑 하방 요인을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방 요인, 하방 요인 다 분석해보고 판단을 직접 하셔라. 저희는 불리한 거라고 이야기 안 하진 않고 그것을 지금 확실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상방 요인이고 다만 이런 것들이 하방 요인이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요새 심리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자,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동향인데 언론이요 되게 그런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2021년 막 이런 식에 보면은 수급 동향이 막 120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104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언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소폭 하락했지만 아직 100을 넘어서 심리는 매도 우위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갔지만 아직 100을 안 넘었죠. 근데 이럴 때는 매매 심리 상승,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심리가 탄력을 받을 때 더 탄력을 받도록 만들려고 하는 점은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리가 상승하고 있는 건 맞죠. 왜냐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 수요에 대해서 항상 올라간다는 분들이 왜곡된 분석을 하는 것은 서울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서울 수요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수요는 심리 플러스 여력입니다. 그러면 이 여력을 뭘로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은 일반적인 대출로 안 되니까. 왜냐면 금리도 과거보다 높고 여기에 DSR까지 적용되니까 이것을 그 정책 대출로 금리를 싸게 해주고 DSR을 적용 안 하는 예외적인 걸로 여력을 만들어주고 있으면서 심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맞죠. 여기에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5월 거는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고 4월을 넘어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막 이렇게 늘어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많이 올라도 4,000건대에서 지금 거의 횡보하고 있는 느낌인 거죠. 4월까지가 집계가 완료됐는데 4,000건, 5,000건,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000건 정도인데 물론 거래량이 전보다 늘었으니까 심리나 거래량 회복, 이런 부분은 집값 상승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매물에 대한 보도가 요즘에 또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매물 지금 8만 건 넘은 데서 떨어지지가 않고 있죠. 최근에 조금 빠졌다고 하는데 또 이게 또 금방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물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는 오늘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사년에서 내년부터 공급 부족으로 집값 폭등한다. 공급 부족은 무슨, 공부 좀 해라. 매물은 하방 요인이죠. 소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거에 4만 건 안팎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38,000에서 42,000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의 더블 스코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있고 공급이 과잉된 상황인 거고, 매물은 하방 요인이다. 그 다음에 전세 요인 보면 전세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 역시도 정책 대출 플러스 보증보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슬금슬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게 대대 상승이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전세 가격을 상방 요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갭이 줄고 얘가 집값을 올릴 것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게 전세 대세 상승이라고 보긴 어렵다. 전세가가 지금 몇 주째 올라가고 있는데 너 혼자 대세 상승이 아니라고 하냐. 전세가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전세 매물도 이렇게 빠르게 줄고 있지 않냐. 근데 요것을 왜 대세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첫 번째, 전세 보증 상고가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 임차권 등기가 늘어나고 있다. 즉 이럴 경우는요, 보통 진짜 대세 상승이라면 이런 거 안 나와요. 심지어 요즘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갱신율이 떨어졌다. 갱신율이 떨어지면은 5%를 적용 안 받죠. 전세가가 폭등하는데 왜 갱신율이 떨어질까요? 얼마나 갱신 같은 소리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못 돌려주는데 끌어올리는 거는요, 지금 전세가를 올리지 않으면 지금 더 많은 매물, 더 많은 경매 이런 것들이 터질 상황이니까 세입자 돈으로 버티려고 하는데 사실은 끌어올리지 않으면 역전세가 나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역전세가 나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와서 우르르 터지니까 지금 정부에서 전세 시장에다가 계속 자금이 유입되도록 전세
자금 대출 위험하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놓고서 전세 DSR도 시행 안 하죠. 이자분에 대한. 또 신생아 특례. 전세로 인해서 15평 살 사람을 20평 살도록 과소비하게 만들죠. 제 욕하지 마세요. 이거 국토부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전세시장에 계속 자금을 불어넣고 있어서 이걸 토대로 끌어올리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빌리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빌리는데 돌려줘 라고 했을 때 못 돌려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갚지도 못할 빚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전세시장 대세상승이 아니라 전세시장에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징조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네, 지금은 허그가 이렇게 보증을 해주니까 그렇지만 지금 올해만 2조 원 육박, 이게 5월 기사, 그러니까 1에서 4월까지예요. 1에서 4월까지면은 곱하기 3하면 올해만 6조 나온다는 소리죠. 근데 작년에 허그가 4조에서 자본이 1조까지 떨어져가지고 4조 긴급 수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걸로 감당 못한다. 그러면 허그에서 언제까지 감당을 해주겠냐. 근데 이 와중에 전세상이 많이 터진 빌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감정가로 해가지고 더 많이 전세 보증 받게 해주겠다.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냐. 그러니까 전세는 겉보기에는 상방 요인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 요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방 요인이라고 쳐줍시다. 청약시장 어때요? 봄 성수기인데 5월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다. 그러니까 핑계 댄 게 뭐예요? 좋은 단지들이 6월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5월에 안 받고 6월 단지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수도권이에요. 다음으로 미분양 미입주. 미분양 7만 건 넘어갔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미분양은 이 7만 건이 팩트가 아니라고 했죠. 미분양 책정 방식은 건설사 신고이기 때문에요. 우리 가게 같은 데 가더라도 자영업자분들 가더라도요. 카드 안 받고 현금만 받는 곳들 있죠. 혹은 카드 대신에 현금을 주면 깎아주는 곳들 있죠. 왜냐면 현금은 신고 안 해서 세금을 어느 정도 탈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카드처럼 투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현금처럼 투명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지금 7만 건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과소신고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미분양이 나왔을 때 과거 같은 경우도 과소신고를 하지 않고 미분양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대신에 신고해라. 라고 하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어났었죠. 지금 또 보면 최소 10만 원은 넘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악성 미분양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공급 부족인데 다 지어진 집이 왜 자꾸 빈집이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 청약시장 같은 경우는 상방 요인이 아니라 하방 요인인 경우가 강하죠. 그런데도 신축 아파트가 계속 올라간대요. 왜 안 들어가냐? 비싸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급 부족이란 소리는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나와야 되는 거고,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10억짜리 아파트 살 사람은 200명이 있어요.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40명밖에 안 돼요. 근데 10억짜리 아파트를 20억까지 올려놓고서 그 전에는 200채 분양되던 게 100채로 줄었어요. 아, 공급 부족이다. 그때는 200채에 대한 수요가 200명이지만 지금은 100채에 대한 수요가 40명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공급 반토막, 집값 폭등한다. 수요 대비 공급은 과잉이에요. 그 가격이라면. 자, 그 다음에 입주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입주율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잔금을 못 내고 있다는 소리예요. 잔금을 못 내고 있고, 특히 입주율 떨어지는데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는 전세의 문제가 아니라 잔금 대출 미약고, 그 다음에 기존 집이 안 팔려서, 거래량 늘어나고 심리 상승하고 있다는데 기존 집이 안 팔려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입주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3대장이 그거죠. 전 집이 안 팔려서, 그 다음에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전세가 안 나와서. 이거 3대장이잖아요. 내 돈으로 안 되니까 남이 누가 와가지고 전에 거를 사주든, 비싸게 사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든, 아니면 세입자가 대출을 내주든. 내 돈으로 못 사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 돈으로 잔금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일단 청약 받아가지고 묻지마 청약 들어갔었잖아요. 지금 입주하는 단지도 2, 3년 전에 했던 것도 2, 3년 전에 묻지마 청약 많았잖아요.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매시장 어때요? 청약시장은 하방 요인인 게 나왔죠? 경매시장 어때요? 경매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18,000건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도 매월 200-3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낙찰률, 낙찰가율 어때요? 낙찰가율 막 석 달 연속 85% 넘겨서 경매시장 회복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5월 보면 낙찰률 떨어지고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방 신호고, 여기서 경기 좋아졌다고 이제 경매도 뜬다 하는데 먼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낙찰률이라는 건 거래량이고 낙찰가율이라는 건 가격이에요. 거래량 떨어지고 가격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또 유동성, 핵심적으로는 유동성이 핵심이죠. 결국에는 중요한 건 수요다. 수요.
수요 공급의 논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공급은요 지금 짓는다고 해서 당장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감안해서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이 수요가 지금 집값이 감당이 가능하냐 안 되냐. 안 되니까 자꾸 정책 대출을 토대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유동성이 많이 불어날 시장이냐. 자, 일단은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월에 4.1조 늘어났고 5월에 5조 4천 늘어났고 이번 달 2주만 하더라도 2주 새 또 2조나 증가했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대출이 이렇게 늘어나서 유동성이 들어오는 건데, 실제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버는 돈은 줄었는데 어떻게 더 비싼 집을 사냐. 이것은 대출을 더 많이 내줬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 1에서 3월도 감춰져 있지만 요거 주택기금에서 빼다 쓴 거죠. 그래서 주택기금 똑 떨어지니까 이제 청약송량도 25만원으로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출 유동성, 아니 소득이 감소하면 DSR 때문에 대출이 줄어야 되는데 대출이 늘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다 정책 대출 탓이죠.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할 것이냐. 증가한다면은 지금처럼 집값이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미친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가상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금리 오히려 높이고 있고. 오늘 코픽스도 발표됐죠? 코픽스 다시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가상금리는 100% 떨어진다고 볼 수 없죠. 오히려 그 금리 상방 요인도 꽤 많이 있다. 그 다음에 대출 연체 못 갚는 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4월 말에 또 올랐고, 이게 또 최대치 나왔죠. 늘 말씀드리지만 또 이제 6월 말 돼가지고 한 7월에 연체율 떨어졌다. 이런 얘기 절대 믿으시면 안 되는 거 알죠? 3, 6, 9, 12월에 연체율 떨어져서 건전해지고 있다. 이건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때마다 부실채권 정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1분기에만 신규 부실채권이 4.5조 나왔다. 23년에 역대급이었어요. 상반기 때 거의 한 4조 정도 했었죠. 근데 한 분기 만에 벌써 부실채권이 이만큼 터졌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빌려줬지만 빌린 사람들은 또 무리하게 못 갚고 있고, 요거를 관리를 해야 되려면 대손 충당금을 늘려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도 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들어가죠. 한도 줄죠. 부채 총량 관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왜 청약 통장을 올리겠냐. 은행에서 이야기한 총량 관리가 1.5에서 2%인데 상반기 때 벌써부터 이렇게 끌어다 올려놨으니까, 사실 5월까지는 도시기금으로 대출을 알았는데 도시기금이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반기 때 나올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같은 경우는 상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건 유동성이에요. 다른 것보다. 공급 부족? 금리?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결국의 핵심은 금리도 유동성에 관련이 있는 거고, 유동성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근데 상저하고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다. 상고 다 끌어다 썼는데 보니까 하반기에 돈 안 빌려주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가계부채 총량 관리 안 하겠다, 풀겠다 라고 말하고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93%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러면 정부가 나라 망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뭐 있어요? 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8년 빠르게 예측보다 감소되고 있고, 여기서 생산 가능 인구가 2015년부터 계속 감소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채워줄 것, 지금 장기적으로 전망하더라도 외국인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인구 감소를 막는 추세까지는 못한다. 비중이 늘어나더라도. 또 핵심적으로는 지금은 아직 티가 덜 나는데 아마 내년 내후년부터 제대로 티가 나올 거예요. 아마 내년 내후년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폐교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학령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부터 다시 올라가는데요, 여기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는 보시면은 초등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고, 출산율이 늘어날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가정이에요. 2032년이면은 초등학생 지금 나와야지 그때쯤 입학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출산율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굉장히 가파르죠. 학교가 막 폐교되는 것들이 늘어나봐요. 이 와중에 무슨 단지 내 학교를 건설하고 그러냐. 지금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자, 단기적으로 상방 요인이랑 하방 요인이 있는데, 심리, 거래량, 그 다음에 전세가도 상방 요인이라고 쳐줍시다. 그리고 하방 요인은 뭐가 있어요? 유동성, 그 다음에 분양시장, 경매. 그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쪽이 더 힘이 세겠느냐라고 했는데 심리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돈 안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줄다리기라면 이쪽이 더 세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미래 수요를 다 이미 끌어다 썼고 여기에 더 미래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다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는요. 얼마나 무리해서 사줄 수 있는 영끌족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답인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진짜 상승장이었으면 추격 매수 붙어가지고 거래량이 4,000건이 아니라 6,000건, 7,000건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실수요들, 나보다 더 큰 바보가 더 비싸게 사줄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